제 이름은 임서윤이고 지금 40대입니다. 제 세상은 늘 겨울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빗길 교통사고로 부모님은 한나란 시에 제 곁을 떠나셨어요. 혼자 아득바득하게 부모님을 여의고 열심히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동생을 챙기며 소녀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식당에서 고기 불판 닦으며 돈을 벌고 밑바닥에서부터 미용 기술을 익히며 살아왔고 지금은 미용 사업을 넓혀 제 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온 힘을 다해 살아와서 저는 그래도 제 집 가지고 아쉬운 것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 딱 하나 고민이었던 것은 바로 제 결혼이었어요. 젊었을 적엔 제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누구 한 사람 더 기댈 공간을 내어줄 자신이 없었거든요. 허나 나이 들고 나니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결혼한 지인들 보니 애 낳고 사는 게 좋아 보였지요. 동생 수호도 누나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정보업체 등록해 봤더니 나오는 남자들마다 저랑 맞지 않았고 점점 인연이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일하는 직원이 그만두게 되고 제 회사에 택배를 붙이고 청소하는 잡다한 일을 하는 손이 필요했기에 구인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8살 정도 많은 50을 목전에 앞둔 남자가 면접을 보았지요.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이 참 선해 보였죠. 이력서를 보니 대학도 괜찮은 곳을 나왔고 중견에서 일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만둔 후 10여 년이 넘게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며 살았더라고요. 사연이 궁금해서 잠시 망설였지만 당장 일이 급했기에 저는 그 사람을 채용했고 이정우 씨는 성실하게 일하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영어도 좀 해서 혹시나 수출 업무가 있으면 언제든 맡겨주세요. 돈도 안 받고 제 나이에 채용해 주신 사장님께 은혜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여러모로 제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성격도 워낙 성실하고 좋아서 저는 점점 직원으로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인연이 닿는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그저 공적인 관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꾸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주말엔 뭐예요? 힘들 텐데 이거 제가 직접 레몬으로 청 만든 거 드시면서 좀 쉬어요. 직접 만든 청까지 제게 선물하고 그런 시시콜콜한 안부들이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제 동생 수호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번듯한 정장 한 벌을 사 입혔어요. 졸업식장에 앉아 학사모를 쓴 동생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아빠 나 잘했지? 나 수호 이만큼 잘 키웠어. 그렇게 끄끄거리며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따뜻한 코트를 덮어주더군요. 정우 씨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정말 대단해요, 서윤 씨. 동생을 자식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내다니. 그 한마디에 제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위로받아 본 적 없던 제에게 그의 말은 세상 가장 따뜻한 난로 같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제게 아빠 같았고 때로는 오빠 같았어요. 정우 씨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위로 누나만 6인 집안의 귀한 막내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분이시고
누나들은 모두 자기를 끔찍이 아낀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서윤 씨 정말 예뻐해 줄 거야. 다들 정이 많거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누나들이 나를 엄마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좀 유별나게 굴 때도 있지만 다 착한 사람들이야. 정말? 근데 누가 그러던데 신우 있는 집은 조심하라고. 그런 말 믿지 마. 사람 나름이지. 그런 말 때문에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결혼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나 만났잖아. 후회해? 아니, 누나들 존재가 고맙지. 내가 진짜 헌신할 여자를 찾았으니까. 너도 편견 버리고 우리 가족들 만나보면 정말 좋다 할 거야. 더 이상 너 외롭게 하지 않을게.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꿈꿨습니다. 북적이는 집,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그림이었죠. 처음 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누나들 한 명 한 명에게 줄 선물을 골랐습니다. 혹시라도 부모 없는 애라고 초라해 보일까봐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했어요. 아이고 네가 서윤이구나. 인물이 훤하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임서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의도 바르네. 깍듯하고. 어서 와 앉아.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던 큰 누님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다른 누님들도 아버님도 모두 저를 반겨주셨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아 몇 번이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제 가족이 생기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의 공식적인 예비 며느리가 되어 자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정우 씨 말 맞다나 워낙 맘씨들이 좋으셔서 잘 챙겨주셨지요. 서윤아, 이번 명절인데 동생이랑 같이 와라. 혼자 오지 말고 꼭 동생 데리고 와. 그래도 될까요? 혹시나 폐가 될까봐. 아이고 한 가족끼리 무슨 폐야. 이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뭐 사오지 말고 꼭 그냥 부담 없이 와야 돼. 안 그러면 혼내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저는 동생과 함께 이것저것 사들고 가게 되었고 워낙 바쁘게 음식을 만드셔서 저도 돕게 되었지요. 그것을 시작으로 명절이면 가장 먼저 달려가 전을 부쳤고 제 솜씨가 좋다며 김장철에는 수백 포기의 배추를 함께 절여 돕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생신상에는 밤새워 갈비찜을 재워갔죠. 그래도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우리 막내 며느리가 손맛이 좋네 하는 칭찬을 듣는 것이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나저나 니들은 결혼은 대체 언제 하는 거냐? 서윤이도 나이도 있고 계속 미루면 안 될 것 같은데. 큰 누님이 하신 말씀에 저와 정우 씨는 서로를 보며 당황해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을 생각하자니 막상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 곤란하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정우 씨는 쉰을 목전에 두고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딱히 결혼할 마음이 없어 돈을 모으지 않았거든. 너 만날 줄 알았으면 돈 좀 모으는 건데 미안하다. 솔직하게 말해주었지요. 저도 당시 회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정우 씨도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최대 고민은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룬다 하니 결국 시댁에서 6천만 원을 보태주었고 일단 저희 집에서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지요. 제가 집 마련을 하긴 했지만 동생과 둘이 사느라 17평에서 살고 있었고 모은 돈은 죄다 회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집을 팔고 시댁에서 보태준 6천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자 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경기도 구축 34평으로 가게 되었지요.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그 6천만 원이 마치 저를 향한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집 계약할 때쯤 큰 누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번에 니들 계약하는 집 말이야. 우리가 6천 보태기도 했고 우리 정우 명의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당시 제가 들어간 돈이 3억이었고 시댁에선 6천을 보탰을 뿐이었습니다. 공동명의도 아니고 정우 씨 단독명의라니 살짝 어이는 없었지만 왜 그러시냐고 예의상 물어보았지요. 아니, 솔직히 우리 정우가 50이 다 됐는데 집 한 채 없이 그러는 게 기죽어 보이기도 하고 회사도 지금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집까지 그러면 가장으로서 체면이 뭐가 되겠냐. 그래도 그럼 차라리 공동명의는 어떠세요? 제 동생도 함께 살고 해서 정우 씨 단독 명의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니야. 우리 정우 명의로 해라. 나는 결혼해서 내 동생 기죽는 꼴 못 봐. 솔직히 학벌되고 초혼인데 너랑 결혼하면서 얻어가는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니 큰누님은 끝까지 단독명의를 주장하셨고 뻔뻔스러운 요구의 그 중심에는 저를 무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모 없고 못 배운 것을 약점 삼아 누르려고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그나마 양보해서 공동명의로 했고 정우 씨는 상관없다며 누나를 잘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주말 저녁 아버님께서 저와 정우 씨를 본가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가 있으려나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죠. 거실에는 아버님과 큰누님이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과일을 깎아주시던 아버님께서 대뜸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식장은 잡았다고 했고 그런데 말이다 서윤아. 아버님은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어쩐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상견례야 우리 쪽 식구들만 나가면 되지만 결혼식 날 부모님 저기 횡하니 비어있으면 보기 그렇잖니. 너희 부모님 쪽 친척은 없느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 이야기는 제게 가장 아픈 상처인데 아버님은 너무나 쉽게 그 상처를 건드리셨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친척들과 연락이 다 끊겼어요. 찾아뵙고 할 분이 안 계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큰누님이 거들었습니다. 얘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연을 끊고 사니?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뵈렴.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어른들 계셔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음. 남들이 우리 정우를 뭘로 보겠니? 남들이 정우 씨를 뭘로 보겠냐는 말.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부모님의 빈자리가 결국엔 정우 씨와 그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흠이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목이 꽉 메어왔지만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연락 닿는 분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 대답에 아버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봤어?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될 사람이니 뿌리를 확실히 해야지. 어디 가서 부모도 근본도 없는 애라는 소리 들으면 되겠냐?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먼 친척이라도 한번 모셔와. 그게 도리다. 근본도 없는 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근본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님 댁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정우 씨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온기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정우 씨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아버지가 옛날 분이라 그러셔.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쁜 뜻이 아니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명백히 저를 향한 무시였고 제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정우 씨에게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금은 점점 더 선명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만날 때마다 제 경제 상황을 묻기 시작했어요. 서윤이는 요새 회사 사정 어때? 그래도 따로 돈 모은 건 좀 있지? 정우가 통관념이 없어서 걱정이야. 네가 야무지게 챙겨야 할 텐데. 우리 집에서 6천만 원이나 보태줬는데 공동명의 말고도 너도 뭘 더 해야지 모양새가 살지. 아휴, 친정엄마가 있어야지 이런 걸 가르쳐주지. 그들의 말 속에는 늘 우리가 보태줬으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빚 독촉을 하듯 그 말들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한 번은 둘째 누님이 저와 정우 씨를 앞에 두고 정우 씨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정우, 월급 통장 내놔라. 내가 관리하는 법을 좀 알려줄 테니 잘 배워라. 매달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내가 먼저 검사하고 알려주마.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50먹은 남동생의 통장을 가져다가 그걸 제게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요. 회사를 운영하는 저였습니다. 월급도 제가 주는 것인데 누님이 뭘 따로 관리하겠다는 건지 황당하기만 했지요. 이건 저를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하면 저희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제가 조심스럽게 거절하자 누님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내가 널 못 믿어서 이러는 것 같아? 다 너희 잘 되라고 챙겨주는 거잖아.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런 걸 가르쳐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대신 해주려는 건데 그걸 이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니 서운하네. 또다시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 집안의 방식에 저를 끼워 맞추려고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가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도 살갑게 대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런 저를 보며 요즘 서윤이 표정이 왜 저러냐? 결혼 앞두고 예민해졌나 보다.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민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깨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꿈꿨던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는 사실 아주 높고 차가운 감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감옥의 유일한 죄수였습니다. 죄명은 가방끈 짧은 고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 씨를 사랑했고 이 모든 갈등이 결혼을 하면 나아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붙들고 있었어요. 가족이 되면 달라지겠지. 내가 진짜 며느리가 되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 바보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마저 산산조각 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바로 그날의 일입니다. 결혼을 2달 정도 앞둔 가을이었어요. 열심히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덕에 위기를 넘겨 그나마 한시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다급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임수호 씨가 등산 가셨다가 실족하셔서 그 자리에서 숨지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해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병원을 갔고 이미 싸늘하게 변해버린 동생의 주검을 맞닥뜨리며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정우 씨는 그런 저를 챙겼고 제 동생의 장례를 치러주며 제게 힘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허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감정으로 동생의 죽음 이후 몇 달을 거의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정우 씨는 회사를 도맡아 챙기며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어주었고 밥을 넘기지 못하는 저를 위해 매일같이 죽을 끓이며 먹여주었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저는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고 그로 인해 저는 정우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더 마음을 열었는지도 모릅니다. 허나 회사에서도 자꾸 멍하니 창밖만 보게 되고 밤에는 동생 꿈을 꾸다 깨기 일쑤였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정우 씨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아마 시댁 식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누님과 처음 보는 중년의 남성분이 서 계셨어요. 큰누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는데 그분은 아마 누님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인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많이 힘들지? 동생 소식 정우한테 들었어. 종교는 없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와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저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저를 위로해주러 일부러 찾아왔다는 말에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구나.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저는 두 분을 집 안으로 모셨고 목사님은 거실 테이블에 놓인 수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 동생은 졸업식 날 제가 사준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자매님의 아픔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내었습니다. 추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와 큰누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기도였습니다. 남겨진 가족을 위로해달라. 하늘에서 평안을 찾게 해달라.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기도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사고로 실족한 어리석은 어린 양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생전 자신을 이기지 못해 믿음 생활하지 않은 죄는 실로 크나 그 죄를 물어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넣지 마시고. 지옥의 불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내 동생이 교회에 가지 않고 사고를 당해서 지옥에 갔다고 말하는 건가?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이 아멘을 외쳤을 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을 2번, 3번 죽이는 잔인한 저주였어요. 어떻게 사람의 상처를 이런 식으로 후벼 팔 수 있을까요? 큰누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니?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동생도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제 목소리에 큰누님과 목사님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누가 이런 식으로 위로해달라고 했어요? 내 동생이 왜 지옥에 가요? 당신들이 뭔데 내 동생을 그런 식으로 모욕해요? 서윤아, 갑자기 왜 그러니?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예요? 당장 나가세요. 두 분 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특히 누님,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가족이 될 자격 없어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나듯 집을 나갔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들의 선애가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그들의 가족애가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방식대로 저를 재단하고 자신들의 틀 안에 저를 가두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제 동생의 명예와 앞으로 태어날지도 모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수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수호, 너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해. 동생의 웃는 얼굴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큰누님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었겠죠.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난처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얘기 들었어. 큰누나가 너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반항한 거 아니야? 목사님까지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누나 지금 엄청 속상해하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제 상처보다는 누나의 속상한 감정이 먼저였던 걸까요? 실망감을 넘어선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내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큰누님이야. 내 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종교에 결부시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서윤아, 일단 알았어. 나도 누나한테 오해라고 잘 전해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와 정말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와서 정과 사랑을 한순간에 끊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간섭과 무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저와 정우 씨, 우리 두 사람만의 온전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정우 씨를 만나 그 계획을 이야기했죠. 정우 씨, 나 회사 그만두려고. 제 말에 정우 씨는 깜짝 놀라더군요. 갑자기 왜? 회사 다니기 힘들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이제 곧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솔직히 당신 나이도 적지 않고 나도 하루라도 젊을 때 아이 낳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은 일 쉬면서 몸 만들고 임신 준비에 집중하고 싶어. 그냥 더 이상 손해날 것도 없고 폐업하면 될 것 같아. 이건 반은 진심이고 반은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시댁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우 씨는 단번에 직장을 잃게 되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수고했으니 좀 쉬다가 다른 데 취업할 곳 알아봐봐. 나도 좀 쉬다가 바로 돈 벌 테니까 맞벌이 하면서 누구의 간섭 없이도 맘 편하게 살자. 제 당찬 계획에 정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알았어. 네 뜻대로 해.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되지. 그는 제 깊은 속내까지는 알아채지 못한 듯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이 이야기를 시댁 식구들에게 전한 모양이었어요. 며칠 뒤 둘째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기에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쏘아붙이더군요. 예, 너 정말 회사 그만뒀다며? 제정신이니? 네, 누님. 정우 씨랑 다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상의? 야, 너 정말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이제 결혼해서 한창 돈 모아야 할 때인데 일을 그만둬?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너 내 동생 나이 많다고 아주 호구로 보는 거지? 어떻게든 결혼해서 눌러앉아 편하게 살림하면서 등골 빼먹으려는 속셈 아니야?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생활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들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저는 이미 아들의 돈을 노리는 가난한 고아로 낙인 찍혀 있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왜 형님께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제 인생이고 저희 부부의 일이에요. 누님께서 그렇게까지 상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상관? 야, 너 지금 나 가르치니? 원래 신혼은 서로 아끼고 고생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거야. 너처럼 시작부터 남자한테 빌부터 살 생각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이해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 제 맘대로 폐업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일에 더는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대화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건 사치입니다. 이 관계를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저 자신이 갈기갈기 찢겨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끊어내는 것.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것밖에는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온 정우 씨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웠는지 그는 아무 말 없이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 씨,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서윤아, 둘째 누나 때문에 그래? 내가 얘기 들었어. 누나가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그럼 지금까지 아버님과 누나들이 내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나 잘되라고 한 선이었다는 거야? 부모님 없는 걸 근본 없다고 말한 것도, 내 동생을 지옥 같다고 저주한 것도 전부 다? 제 반박에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한 정우 씨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니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 이제 당신 가족들 안 보고 살고 싶어. 아니, 안 보고 살 거예요. 이건 부탁이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통보였죠. 정우 씨의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윤아. 어떻게 가족을 안 보고 살아? 가족? 정우 씨, 나한테 당신 가족은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인 적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나는 영원히 그 집안의 이방인일 뿐이야.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약했던 결혼식장의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신 가족들과 관련된 건 전부 뺄 거야. 결혼식 날 가족 사진 안 찍을 거고 양가 혼주석도 없앨 거야.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영상 같은 것도 당연히 없앨 거고. 이건 그냥 나 임서윤과 당신 이정우 두 사람의 결혼식일 뿐 두 집안의 결합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할 생각이야.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저는 평생을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숨막히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 당신 가족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을 거야. 명절, 생신, 그 어떤 가족 행사에도 나와 아이는 참석하지 않을 거고 할아버지, 고모라는 이름으로 내 아이에게 상처 주는 일,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해. 서윤아,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정우 씨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떨려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그의 동정이나 위로를 받으면 제 결심이 약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선택해, 정우 씨.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누나 6 있는 집의 착한 막내 아들로 살 건지, 아니면 내 아내와 내 아이를 지키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 건지. 유치하게 왜 그래, 서윤아. 어린애 같은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당신한텐 유치하겠지만 나한텐 생존이야. 둘 다 가질 수는 없어. 만약 당신이 가족을 버릴 수 없다면 내가 당신을 떠날게.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유치한 게 아니라 잔인한 말이라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악의적인 일지도요. 하지만 그들은 제게 이미 그보다 더한 폭력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과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온전히 그의 몫이니까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정우 씨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그 끝이 이별이라 할지라도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정우 씨는 제게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깨우지도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평생을 의지해온 가족과 이제 막 뿌리 내리려는 자신의 가정 사이에서 그는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고요함을 깬 것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 선전포고가 정우 씨를 통해 그들에게도 전해진 모양이었죠. 제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6명의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 몇 번은 무시했지만 쉴 새 없이 울리는 진동에 저는 결국 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정우한테 얘기 들었다.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어야지. 어떻게 가족을 안 보겠다는 말을 하니.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우리 집에서 6천이나 해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안 보겠다고?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니? 서윤 씨,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충격받아서 쓰러지실 것 같아요. 당장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문자 메시지 하나하나가 비수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본심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한 웃음만 나왔어요. 그들의 걱정은 오로지 정우의 안위와 집안의 체면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받았을 상처에 대한 미안함이나 이해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고 모두 차단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 씨가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랑 누나들이 너희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난리야. 내가 겨우 말렸어. 그래서? 서윤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다들 네가 부모님 안 계셔서 외로울까봐 더 신경 써주려고 했던 건데 그걸 이렇게 오해하면...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신경 써준 결과가 고작 근본 없는 애 지옥 간 동생 취급하는 말이었어? 정우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건 오해가 아니야. 명백한 무시와 하대라고. 나더러 당신 가족들한테 평생 그런 취급받으며 살라고? 정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왜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했습니다. 정우 씨, 오늘 저녁에 저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저는 아무 설명 없이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향하는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5층에서 문이 열리고 저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한 오피스텔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에서는 분주한 소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대표님, 이거 발주 수령 좀 확인해 주세요. 너댓 명의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한쪽 벽면은 배송을 기다리는 택배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너 회사 폐업한 거 아니었어? 폐업하려고 했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기로 했어. 투자자가 사무실을 내어준다길래 기존에 있는 곳은 접고 이곳으로 옮긴 거야. 정우는 기가 막힌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액자,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자 이름란에는 선명하게 제 이름 석자와 정우 씨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 임서윤, 이정우? 내가 대표라고? 이제는 당신과 함께 꾸려갈 우리의 회사야.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정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이 빠진 얼굴로 서류처를 보았고 그 안에는 최근 이루어진 매출 장부가 있었습니다. 정우는 매출 금액을 보고 동공이 커졌고 이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지요. 저는 가면을 벗었습니다. 공장에서 나사나 조이던 불쌍하고 가난한 고아라는 가면, 이제는 그에게 그리고 세상에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과 눈물이 담겨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정우 씨. 진심으로.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세상에서 나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안아준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을 성공시키고 싶었어. 당신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멋진 남자로 보이게 해주고 싶었지. 당신 가족들이 우리 막내 아들 장가 한번 잘 갔다고 자랑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그림자가 되기로 했던 거야. 공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초라한 내 모습보다 능력 있는 사업가인 당신 옆에 서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당신 가족들이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줄 때도 참을 수 있었던 건 언젠가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바보 같은 기대 때문이었어. 저는 몸을 돌려 다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는 알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들 눈에 나는 영원히 부모 없는 가난한 고아일 뿐이라는 걸. 오히려 당신이 성공할수록 그 사람들의 의심은 더 커져만 갈걸? 저 여우 같은 것이 우리 동생 돈 빼돌리는 거 아니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당신은 월급 통장을 관리하겠다던 둘째 누님의 눈빛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우의 눈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밟고 서 있던 땅이 사실은 제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던 허공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봉투에서 작은 카드키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오피스텔 바로 옆에 내가 새로 얻은 아파트야.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해. 지금까지처럼 당신 가족들의 아들로 돌아가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 옆에서 임서윤의 남편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건지. 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 앞에 정우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정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든 얼굴은 50을 앞둔 중년 남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처량해 보였어요.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정말 미안해. 뜻밖의 그의 사과는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재산에 눈이 어두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도 제 감정을 무마시키기 위한 어설픈 위로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온전히 마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뼛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처절한 참회였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나는 상상도 못했어. 그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네 덕분에 먹고 살면서, 네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어깨 펴고 다니면서 정작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가족들이 너한테 상처 주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나는 그저 좋은 아들, 착한 동생이고 싶어서 비겁하게 눈 감아버렸어. 내가 널 2번 죽인 거야. 정말 미안하다 서윤아. 그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연민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6명의 누나와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착한 아들로 살아온 그에게 가족을 등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전부를 잃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요, 정우 씨. 나 당신한테 사과받으려고 이 모든 걸 보여준 거 아니야. 제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과의 추억과 앞으로 저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진짜 가장이 되길 바랬어. 당신 가족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가장. 당신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제 질문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가족과의 추억과 앞으로 저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할게.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진짜 남편, 진짜 가장이 될게. 더 이상 당신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정리할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남자의 굳은 결의와 뒤늦게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게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 모든 것을 직접 정리하고 오겠다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얻은 위층 오피스텔의 카드키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기다릴게. 만약 내일 아침까지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할게. 이것은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카드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꼭 돌아올게. 이제 당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텅 빈 공간에 혼자 서서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위층의 새로운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정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퀭한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제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서윤아.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낡은 세계를 부수고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온 순간이었습니다. 정우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그가 겪었던 일들, 평생을 함께했던 자신의 세계와 작별을 고했던 그 격렬했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을 나선 뒤 곧장 본가로 향했다고 합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누나 6명 모두에게 지금 당장 본가로 모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평소에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던 막내 아들의 단호한 호출에 누나들은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고 한밤중에 모두 집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거실에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6명의 누나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고 정우 씨는 그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해요. 그래, 이 밤중에 식구들은 왜 다 불러 모은 게냐? 그 애가 또 무슨 말을 하더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씨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정우 씨는 그 말을 무시하고 제 이름과 본인이 대표로 적힌 법인 등기 부등본 서류를 그 위에 겹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서윤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앞으로 내 인생은 서윤이 중심으로 돌아갈 거야. 그의 한마디에 거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룰 성공, 벌어온 돈, 제가 누릴 모든 것들 전부 내 능력이 아니고 서윤이 덕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윤이가 우리 가족들한테 대였나 봐.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하기 싫고 나만 필요하대서 서윤이한테 가려고. 정우의 기막힌 선언에 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황당하다는 표정들이 뒤섞여 그의 얼굴에 꽂혔다고 해요. 큰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정우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가 왜? 그 애가 어떻게? 정우 씨는 그때부터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제게 근본 없는 애라며 친척을 데려오라 했던 날 제가 느꼈을 비참함에 대해서, 둘째 누나가 월급 통장을 감시하려 했던 날 제가 느꼈을 몸열감에 대해서, 그리고 큰 누나가 제 동생의 영정 앞에서 지옥을 운운하며 기도했을 때 제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해서요. 정우 씨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오늘 아버지의 아들이자 누나들의 동생이었던 이종으로 사는 것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제 아내 서윤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녀의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저 역시 누나들이랑 아버지를 찾지 않겠습니다. 죄송해요. 정우 씨는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등 뒤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이야기를 마친 정우 씨는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물을 받아 한 번에 다 마시고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 잘한 거 맞지, 소연아? 그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마침내 자신만의 힘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그 걸음이 서툴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저는 이제 그의 옆에서 기꺼이 함께 걸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씨의 휴대전화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제 전화는 진작에 차단했으니 조용했지만 그에게조차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의외였어요. 아마도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이거나 혹은 돌아선 아들에게 차마 먼저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느 쪽이든 그 침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할 온전한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정되었던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명단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시작을 축복해줄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제 쪽에서는 함께 동고동락했던 회사 직원 몇 명과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오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전부였죠. 정우 씨도 자신의 오랜 친구 두어 명에게만 연락을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옆에는 조금 어색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정우 씨가 서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선택에 대한 단단한 확신과 저를 향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조촐했습니다. 줄에도 화려한 축가도 없었죠.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실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아침에 미리 가져다 놓은 액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젊은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쓰고 늠름하게 서 있던 내 동생 수호의 사진이었죠. 텅 비어 있던 부모님석은 그렇게 제 마음속 가장 소중한 가족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도 분명 저 하늘에서 오늘의 저를 보며 함께 웃어주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정우 씨는 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나란히 임서윤 이정우 대표라는 명패가 놓인 자리에 그는 쑥스러운 듯 앉았죠. 그는 제 회사의 정식 공동대표이자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해했지만 그는 스펀지처럼 빠르게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지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회의를 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회사를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를 원망하고 있을까? 언젠가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저도 한 번쯤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살갑게 웃으며 그들을 부를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둔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
오늘 아침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선명한 두 줄을 확인했습니다. 제 뱃속에 저와 정우 씨를 꼭 닮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로 가시밭길을 걷게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편견과 상처로부터도 완벽하게 지켜줄 겁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 인생을 뒤덮었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시밭길 위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난 들꽃처럼 저는 이제 제 가족과 함께 가장 눈부신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